부모님이 잘 변화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아이적 요인도 있죠. 아이가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또는 꾸준히 좋아지는 시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 외적 요인이나 내적 요인 때문에 다시 퇴행하거나 또는 다시 문제가 많아지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결국 그거를 견뎌내는 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내적 신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좌절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아이를 도와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침과 변화와 적응 문제를 겪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조절의 핵심은 일관성이 있는 부분들. 아이를 둘러싼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또 양육자가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베이비시터, 어린이집 선생님 등등등 다양하잖아요. 핵심적인 자기조절은 부모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 양육자분들한테 명확하게 전달되고 그것이 일관되게 진행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마음껏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뛰어노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도 가만히 놔두시고 부모님은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거 안 된다고 통제하시고 이렇게 두 파트가 나눠져 버리면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허용해 주는 쪽으로 훨씬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훈육에 힘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어머님의 일치된 그런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다른 보조 양육자들은 따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잘 유지가 된다.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는 접근 방식이 있다. 무조건 강압하고 무조건 통제하고 혼을 내는 식의 감정적인 자기조절 훈련은 대부분은 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연령 또 능력 꾸준히 양육하시면서 이제 매일매일 보시니까 거기에 맞게 대신에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요즘에 이제 마음 읽기라고 해서 자꾸 아이가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찾길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딱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 이런 거는 마음 읽기에 관련된 무슨 허용이나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이 안전 문제니까 딱 통제해야죠. 식당에서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물 운반하시는 분하고 부딪혀서 화상 입는 거 엄격하게 부모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저는 부모님의 자신감이 그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의 자신감은 그 아이를 쭉 키워온 경험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분 발휘하셔서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기질을 이해하면서도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별 그리고 생활의 루틴 잠자기 전에 이빨 닦는 거 이걸 안 하면은 그 아이가 유치부터 다 상해가지고 영구치에도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거는 명확하게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다 팁이 있으시죠. 이빨 닦기 처음은 어렵잖아요. 보다 부드러운 칫솔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이가 연습이 되면 부드러운 칫솔모를 가진 걸로 하고 다 이런 단계들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깨끗해졌다고 막 같이 기뻐하고 이런 과정들은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 또 같이 배우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이에게 내적 자발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칭찬을 중심으로 각각의 성취에 대해서 기쁨을 공유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키시면 아이 스스로가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죠. 훈육을 안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 적응이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는 규칙의 또 약속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했다? 그건 너무너무 그 아이한테 불행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난 얘 너무 예뻐하니까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이제는 그런 어머니는 거의 안 계시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꽤 만나 뵀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학교 너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거칠게 다루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얘가 떠드니까 주의를 준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규칙 배워야 되고요. 사회적 규칙 제대로 못 배우면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가 떠드는데 진짜 방임하고 있거나 놔둬버리면 그게 나쁜 거거든요. 혼이 나야 될 땐 혼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아이가 어떤 교육기관이나 양육기관에 도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애매한 게 요즘에 정서학대라는 문제가 너무 이제 막 인식이 넓어지면서 아이한테 적절한 훈육적 통제를 하는 거를 정서학대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전 진짜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를 오히려 망치는 일이에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과 그 규칙 안에서 만들어진 규범, 그 규범 안에서 만들어진 법과 질서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가장 바닥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규칙이 또 있고요. 이게 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아직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그런 거가 좀 힘드니까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어서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배워야 될 도덕부터 시작해서 양심, 그 기반 위에 규칙과 약속,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규범, 그리고 법, 이 질서를 지켜주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 아이가 정말 더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만족감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법이란 말 너무 좀 식상하고요. 대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소통하는 거고요. 엄마가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아이 너무 예쁘고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서운한 마음이 확 생겨가지고 표정이 막 일그러져 있으시다. 아이는 뭘 먼저 볼까요? 표정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질, 특성, 성격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그 아이가 해낼 수 있는 능력 범위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가고 그 경험들을 부모가 함께 나누면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위험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그걸 통제를 적절하게 하는 과정들이 온 표정, 온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피해야 될 대화법이랄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씀. 그건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라벨링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바보 같은 놈이야. 넌 이것도 못해? 넌 정말 싹수가 노래. 이건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다 다르실 거예요, 사실은. 그건 본인의 경험하고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욕심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실망한 나머지 어떤 라벨링을 하는 말들, 그리고 그 아이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들, 저는 그게 진짜 정서적인 학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못해? 도대체 몇 번이나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이걸 못해?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니까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과정으로서의 아이의 발달을 부모님이 함께 경험하고 격려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결과를 너무 중요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어떤 부모님들은 4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영어 학원에 입시 수준의 공부를 시키는 걸 그냥 놔둔다고 하십니다. 그게 마치 그 아이에게 무슨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최고의 길이라고 믿고 계시고요. 이중 언어를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훌륭한 교육법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론 그걸 좋아하고 잘한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오케이. 하지만 그것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가 정말 자발적인 건지 사랑받기 위해서 힘들지만 억지로 하는 건지 부모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발달에 맞는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건 대화법보다 훨씬 중요한 환경 조성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중심이 딱 있으셔야 돼요. 내 아이는 그 시기에는 어떤 발달이 중심이니까 이걸 난 중심으로 하고 다른 경험들, 인지학습적 경험들은 그 나이에 맞는 시기가 있으니 예를 들면 많은 어머니 착각하시는 게 4살, 5살 때 영어를 해야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10세, 11세 이전에만 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내 아이에 대한 중심성을 딱 지키시고 정말 사랑받는 아이, 정서가 풍부한 아이, 상상력이 좋은 아이, 자기 표현 욕구가 충분히 표현되는 아이, 그러면서도 자기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건 대표적으로 칭찬이죠. 근데 그 칭찬도 과정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 시험 잘 봐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네가 노력했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걸 통해서 네가 뭔가를 배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칭찬.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이 함께 하실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정말 많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의 기질, 특성, 능력, 그 아이가 선호하는 거, 혐오하는 거에 대한 구분, 이런 걸 잘 이해하면서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을 격려해 주시는 것, 그게 최고의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아이 멘탈 강해져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이빨 닦는 얘기 아까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빨 닦는 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이빨이 드러내고 닦는 게 아파요. 일단 아이들한테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먼저 이빨 아이를 닦는 걸 신용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닦지만 슬슬슬슬 이렇게 하는 연습만 시키는 거. 그게 첫 단계의 과정이잖아요. 그거 해내면 칭찬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 어려운데 잘 쥐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노력했네. 잘했어. 우리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엄마가 또 손으로 나머지 좀 닦아주시면서 손가락에다 깨끗한 고무 해가지고 닦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골무로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그 다음에는 약간 치약을 묻혀가지고 거품을 내는 것까지 연습했다. 그럼 그 거품 낼 때는 같이 노는 것도 좋아요. 거품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면. 엄마도 같이 옆에서 닦으시면서 아이한테 거품을 통해서 이렇게 수염 그리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건 즐거운 활동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또 해냈을 때 와 시원한 느낌. 이빨에 뭐 껴있을 때 찝찝한 느낌이 아니라 해냈을 때 시원한 느낌을 공유하는 거. 와 깨끗하고 시원해졌다. 잘했어. 같이 칭찬해주는 거.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게 과정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이에요. 그걸 잘 쌓아나가시는 활동들이 어떤 거를 새롭게 배울 때 부모님들께서 모든 걸 다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격려하는 그 격려의 말씀, 과정에 대한 격려, 그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완성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조절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어떤 영역인가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서 그걸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아이가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그거를 통제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일단 그렇게 통제가 많이 필요한 식당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이 중심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뭐 키즈 플레이가 옆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당을 이용하세요. 힘든데 억지로 데려가서 엄마 아빠도 땀 뻘뻘 흘리지 마시고 그 어머니가 또 힘들고 아빠가 힘들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를 비난하게 되거든요. 혼내게 되고 그건 겁을 주는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위축을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36개월 넘어서 이제 자기 조절의 힘이 조금씩 싹트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코스 메뉴 같은 거 그땐 피하셔야 돼요. 간단한 단품 가볍게 딱 먹고 딱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식구가 함께 모이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감각적인 통제에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아이가 제대로 자기 갖고 있는 조절 능력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랑 딱 3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48개월 정도 조절 능력이 있는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학교 준비하고 있는 아이라면은 테스트 삼아서도 사람 있는 데를 데려가는 건 좋아요. 대신에 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의력이 약간 떨어지는 기질이 있다든지 과잉 충동성의 기질이 있는 아이라면 미리 약속을 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아이가 규칙을 어겼을 땐 스탑,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라고 알려주는 것을 미리 식당에 가기 전에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학습된 예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그 아이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조절의 범위에 맞게끔 그 아이가 편하게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서로 감정이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규칙들을 부모님께서 발달 아이의 특성에 나이에 맞게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모든 분들이 누가 해주건 다 도움이 돼요. 엄마가 해줘도 도움되고 아빠가 해줘도 도움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시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치매 예방도 되면서 아이한테 도움되고 신체 활동은 누구랑 하든 상관없는데 엄마가 해주는 신체 활동과 아빠가 해주는 신체 활동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전 범위 안에서 반복적인 신체 활동을 많이 시킨다. 반면에 아빠들은 약간 챌린지가 들어가는 모험 요소가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놀래키기도 하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해준다. 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안전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는 학습된 협응 능력들을 계속 쌓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빠와 함께하는 약간 놀람이 겹쳐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능력들이 싹 터요. 해볼만 하네 이거. 그리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둘의 밸런스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빠의 신체 활동이 그런 약간의 챌린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허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만 피하세요. 아이가 정말 무서워서 울거나 두려움의 표정이 명확하면 그건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놀래키기를 24개월이나 36개월 이전에 너무 많이 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그건 애착에 손상을 가져와요. 아빠라는 존재를 무서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요즘 뇌발달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한 12년 정도가 가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고요. 그걸 다시 3단계로 나눠보는데 0세부터 3세가 기본 구조와 기본 기능을 완성하는 시기, 그리고 4세부터 7세가 운동이나 시지각 협응이나 이런 여러 종류의 영역들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시기, 그리고 7세부터 12세는 그걸 고도화시켜서 고위 인지 기능, 그리고 정서적인 정교한 조절, 공감 능력,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보다 복잡한 관계, 정서, 인식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뇌를 발달시키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미싱이 돼도 또는 발달 지연이 와도 궁극적으로는 전체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 발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8개월 이전에 핵심적으로 발달되는 거는 운동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의 변화, 운동과 감각과의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다양한 감각이나 다양한 운동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걸은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조율 기능을 갖게 되고 그거하고 시각과 운동을 연결하는 능력을 획득하고 소근육 운동의 아주 기초를 배우게 되고 언어 자극도 충분해야 되고 놀이 활동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양육자의 역할이 정말 많은 때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항상 왜 피곤해하시고 졸려하시고 힘들어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한 아이가 기대하고 요구받는 활동들이 그렇게 많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발달 과정에 평탄하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이 시기에 충분하게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처음 18개월은 아이가 전적으로 양육자들에게 의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먹을 걸 줘야 되고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아이한테 안락감을 줘야 되고요. 기본적인 자극들을 다양하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다양한 자극들을 제공함으로써 오감각을 왕성하게 발달시켜야 되고요.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양육자 시스템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중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 양육자가 있죠. 그분은 엄마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보다는 주 양육자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 될 것 같고 주 양육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양육자가 중심이 되고 주 양육자의 역할을 나눠서 갖는 양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우자고요. 또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베이비시터, 또 요즘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주 양육자의 역할을 또 일정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육 시스템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고 12개월까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예민하게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조절 능력 발달을 위한 훈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자 간의 훈육의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핸드폰을 보여준다, 게임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일치가 돼야 돼요.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무분별하게 핸드폰이나 아이가 조용히 있게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아이패드를 자꾸 보여준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양육의 원칙이 공유되는 소통을 양육자 간에 또 많이 해야 되죠. 18개월, 36개월까지 어떻게 보면 critical period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시기가 이런 정서적인 조절, 정서적인 인식과 만족 경험, 그를 통한 자기 신뢰와 타인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그걸 통해서 안정감 있는 정서적인 조절 능력의 획득. 이제 이게 애착 기능의 핵심인데 만약에 그 애착 기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불안한 아이가 되기 쉽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아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많은 아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아이, 이런 특성을 갖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 경험의 부재는 그 아이의 기본적인 성격 형성의 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의 경험이 부재한 것이 그 이후에 적극적인 교육이나 치료나 또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양육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돼서 아이한테 많은 놀이 활동과 상호작용과 정서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넘겨서 관계 형성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주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쏟아주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회복 탄력성의 일부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의 뭐 여러 가지 기질적, 유전적 특성도 관여되고요. 또 뇌의 발달의 손상이 그 이전 단계의 자극의 부재나 어떤 활동의
소화기능의 부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느냐. 그거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다음에 보충을 해주려고 해도 충분하게 그게 반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교육도 부모님도 아이를 돌봐주는 여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시스템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초기 발달 처음 36개월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작업들, 그래서 양육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처럼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이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회적인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한다면 그런 양육 시스템의 안정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들지 않게 참여해서 아이를 충분히 잘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면 아이가 빵긋 웃는, 자기의 주 양육자에 대한 I love you를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를 안 하지만 빵긋 웃는 눈동자와 눈의 모양만으로 벌써 그 아이는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비언어적 소통의 위대함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머님은 또는 아버님은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죠. 그리고 아이가 정말 예뻐하게 되고 더 아이한테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의 틀이 더 촉진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언어적 소통은 사실은 2개월에도 완성돼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만 돼도 그런 소셜 스마일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고 4개월, 6개월 되면은 타인, 즉 낯선 사람, 자주 안 보였던 사람들은 절대로 소셜 스마일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그거는 어린아이가 벌써 운동력은 없지만 누워서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위험 감지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나타났지? 나를 엉뚱한 데 데려가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거나 또는 우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미 의사소통이 그 시기에 시작된다. 언어는 거기에 이제 상징성이 부여된 어떤 음성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대개 이제 엄마라고 하는 10개월에서 11개월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2살쯤 되면 50개의 단어, 그리고 3살쯤 되면 거의 150에서 200개의 단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확 발달하죠. 그게 다 뇌의 연결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셜 스마일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서 반응과 눈동자와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운동 중추의 연결이 만들어진 거고요. 스페시픽하게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도 엄마의 표상이 자기 대뇌에 기억되고, 그 기억된 표상에 적절한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언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입모양,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보컬 코드라고 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연결망이 뇌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건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발달에 자극과 적절한 활동성을 부여하는 건 환경과 아이의 상호작용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과정들이 뇌에 장착이 되는 거다.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 단어를 생각할 수는 없고요.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자기 주 양육자에게 표현하는 말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니까 엄마부터 시작을 하고, 아빠는 사실은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버님이 양육을 하실 경우에도 엄마로 아이들은 발음을 먼저 합니다. 그건 엄마 아빠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엄마라고 하는 게 훨씬 발음을 만들어내기 쉬운 그런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대상에게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수면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0세, 3세만이 아니라요, 전일생에 걸쳐서 수면은 뇌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수면이라 그러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니까 뇌에 무슨 자극이 가는 것도 아닐 거고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잘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면의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 뇌가 놀고 있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 받은 다양한 지식, 경험, 자극들을 통합하고 소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 수면량이 유지가 안 되면 그러한 쉬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 기능에도 손상이 오고요. 인지 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정서 조절 능력, 그런 전반적인 조절 능력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조금 더 뇌 발달에 대한 연구를 깊게 들어가 보면 시냅틱 커넥티비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데, 뇌에서는 어떤 아이가 어떤 조절 능력을 획득했다는 거는 그 자극에 대해서 얘가 자기 통제할 수 있는 회로가 시냅스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시냅스 연결망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수면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다양한 영양 물질들이 나오고 불필요한 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중요한 정보들은 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면 중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기억, 인지뿐만 아니라 조절 능력 전반에 걸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의학을 연구하시고 또 이런 뇌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태어나서 36개월까지는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면 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 합쳐서. 물론 그걸 한꺼번에 다 자는 건 아니죠. 그때는 부분적으로 자니까요. 그리고 4살, 5살쯤 된 나이부터는 12시간 정도. 학령기로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서는 11시간. 학령기로 들어간 다음에도 아동기 때는요, 10시간이에요. 거의 잠자는 게 필요한 시간이. 그리고 청소년기 돼서 작지 않습니다. 9시간, 10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성인기가 돼서 8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진짜 수면 시간을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면 특히 아동기 때부터 급속도로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의 밤 동안에 뭔가 액티비티가 많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주로 게임, 스마트폰 활용. 2015년, 16년부터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수면이 굉장히 줄어드는 양상. 또 학원을 많이 보내는 중학교 시기. 그때도 야간 학습 같은 게 많아지니까 수면이 확 줄어드는 양상.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 때문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뭐 게임이나 이런 SNS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은 수면이 모자란 사회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의 건강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건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학업 중심, 경쟁적 중심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하루를 마감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면서 스스로의 정서적 만족감도 얻게 되고 뇌 발달에도 도움되는 이런 환경으로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 부모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미디어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24개월 이전에는 절대로 미디어 노출하지 말아라. 최근 유럽, 미국 어느 지역에서 했던 연구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사회성 발달 문제예요. 눈 맞춤 안 좋아져요. 눈 맞춤이 안 좋아진다는 건 정서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표정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눈 맞춤과 정서 인식이거든요. 표정 인식. 그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24개월 이전에는 미디어를 통한 놀이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면서 같이 즐거운 표정, 힘들 땐 힘든 표정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in vivo interaction,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의 뇌의 발달이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동하더라. 사회성 발달은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36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걸 못 배우면 3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배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4개월 이전에 노출 금지고요. 일부 유럽 국가는 36개월까지도 노출 금지시키는 데도 있어요. 왜? 아까 얘기한 언어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촉진되는 시기인데 언어라는 게 뭘까요? 단어를 외워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타인과 눈을 맞추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또는 화도 났을 때는 그 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잖아요. 근데 그게 미디어 때문에 탁 차단이 돼버리면 그 경험이 줄어들거나 그 경험에 박탈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런 능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안정적 애착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개월 이전에는 하지 마시고요. 4세, 6세, 7세에도 사실은 1시간 정도가 제일 제가 볼 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4세쯤 되면 미디어 놀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건 엄마 아빠가 같이 하시는 건 괜찮아요. 같이 막 게임도 하고 뭔가 만들기도 같이 해보고 미디어에 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학, 예술 활동들을 함께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대신에 그것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과 운동과 관련된 거를 미디어는 메인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 발달이나 다른 오감 발달은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한데 그 시기에는 너무 미디어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2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이 가능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이제 학령기에 넘어가면 요즘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 논쟁 많잖아요. 그런 학습적인 걸로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가능해지긴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상호성과 아이의 주도성과 그걸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주고받는 관계성이라는 것이 녹아들 수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 그걸 써야지 그냥 아이들한테 혼자 맡겨놓고 혼자 뭐 연습시키고 혼자 문제 풀게 하고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 관리를 못 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실행기능 결함이 생기시거든요. 그 시간 약속 같은 거를 잘 못 지키세요. 약속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트 된 시간이 이제 있을 거고 그럼 내가 한 40분 걸리니까 1시간 전에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안 되세요. 예측하는 능력도 떨어지시고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 예측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약속 같은 거 참 잘 못 지키시고 또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 일찍 오시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양쪽 극단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맡겨진 과제나 과업을 제 시간에 못 끝내는 거. 그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어떤 과제는 꼭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팀에 크게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내 커리어나 내 이미지에 막 큰 손상을 주는 건데 그거를 못 지키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도 하시고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의 조절 말고 이제 충동성과 관련되거나 과잉행동 관련된 거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폭발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후회를 엄청 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인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때 못 참았다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비난들을 많이 또 하십니다.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자기 통제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도 많고요. 또 중독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세요. ADHD는 기본적으로 뇌과학적으로는 도파민 시스템의 적절한 회로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도파민의 기근 상태 내지는 부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과 관련된 어떤 자극들 그게 게임이건 도박이건 다양한 형태의 다른 pleasurable activity 같은 걸 경험했을 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게 통제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리스크가 일반적인 청소년에 비해서 ADHD 청소년은 4배 이상 높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도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 성인 ADHD 분들이 4배, 5배 이상 높아요. 그 이유가 바로 도파민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중독 리스크의 증가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인 ADHD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양상이죠.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한두 번, 가끔 이거는 사실 ADHD 리스크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 주의력 문제나 자기 통제의 문제나 실행 기능의 저하로 인한 퍼포먼스의 저하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해서 대부분 스스로 회복되는 정도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만성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기능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능이라고 하면 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퍼포먼스 웨이팅이 뚝뚝 떨어지는 거 계속.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비난받거나 퇴출당하거나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 그리고 퍼스널하게는 본인에 대한 자기 비하가 누적돼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같이 병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이고 기능 저하를 일으켜야 돼요. 그게 진짜 ADHD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잊었다. 자기가 챙기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해내지 못했다. 이런 거는 이제 상의하시면 해결되잖아요. 그런 걸로 ADHD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결함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그 도파민 시스템을 관장하는 핵심 부위가 전두엽. 전두엽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신경 회로들, 대표적인 기저핵이라든지 또 시상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또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과제를 인식하게 되고 준비 단계를 만들고 그걸 과제를 각 단계마다 실행하는 실행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그 시스템의 역할인데 그게 기능이 훅 떨어져 있으신 거예요. 제일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ADHD 성향이 있는 분들도 꽤 많고요. 꼭 부모님 중에 성향이 있지 않더라도 어릴 때 발달 과정에서 뇌의 기본적인 조절 능력 발달에 손상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플라스틱 프로덕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뇌에 침착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한 산화 손상을 받게 되면 기질적인 뇌 발달에 전두엽에 손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성장해서 ADHD 리스크가 확 올라갑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뇌 발달, 특히 전두엽 발달의 결함, 그리고 관련된 도파민 시스템 회로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 이게 이제 ADHD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면 그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회로들을 활성화시키는 치료가 핵심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성인 ADHD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ADHD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산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 ADHD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걸 통해서 성인 ADHD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들이 알려지고, 또 그걸 통해서 그전에는 본인이 ADHD인지 전혀 몰랐던 분들이 성인기의 ADHD 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시고, 그거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학회를 통한 여러 가지 연수교육이나 부모교육, 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직장교육, 이런 것들이 또 ADHD에 관련된 게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임팩트가 또 커진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는 본인들께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욕구가, 그러니까 인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실제 치료로 연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인식은 많아졌지만 난 병원 가는 건 싫어,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게 되면 병원에 오시지 않으니까 치료가 또 진단이 안 되니까 실제로 ADHD, 성인 ADHD 비율이 증가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료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이 오세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해지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인 ADHD가 아닌데 성인 ADHD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또 영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셔서 제대로 된 진단을 체계적으로 받고 ADHD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구나, 우울증 치료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불안 문제가 있어서 불안 문제 때문에 자꾸 집중을 못하고 흐트러졌었는데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시는 분들도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성인 ADHD가 정말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진단, 치료, 그리고 오시는 분들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는 도파민 시스템을 직접 도와주는 그런 스티뮬런트 계열의 치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파민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간접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높여주는 그런 약들, 비자극제도 있습니다. 둘 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ADHD가 확진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 없이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과거에는 약물 치료 꼭 안 하고 뭐 부모님의 따뜻한 지원, 또 동료들의 지지, 뭐 어른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개선,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일단 뇌의 기질적인 이상을 교정해 주는 걸 반드시 해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조절 능력을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ADHD 아이들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또 ADHD 아이들의 감정조절 문제를 도와주는 정서조절 사회기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그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이 회복됐으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 그 효과적인 기능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럼 그 아이가 그걸 습득하게 되면 나중에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줄여도 그 획득된 기능을 통해서 그전보다는 적응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전보다 일찍 잘 해내고 미리미리 챙기고 과제 수행에 대한 능력도 발전하고 정서 조절도 잘 돼서 사소한 걸로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ADHD가 있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ADHD가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연결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아지길 기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또 ADHD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ADHD를 가진 분들은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두엽, 기저핵, 시상하부로 연결되는 회로에 있어서의 기질적인 저하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높여주는 치료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아이들은 도파민 시스템의 적정 농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기능적인 회로의 안정성을 이미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거기다 계속 도파민 계열의 또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다른 계열의 약들을 계속 준다는 것은 도파민의 민감도가 올라가요. 도파민의 민감도가 올라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대표적인 게 약물 중독 리스크가 커져요. 그리고 도파민의 민감성이 올라가면 불안과 공포 같은 정서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아이들이 수면의 효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생들이 수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죠. 시험 기간에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잠깐씩 그 약을 먹고 시험이 끝나면 이제 약을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도파민 시스템의 자극 효과가 계속해서 아이한테 또는 성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예민성, 정서적 예민성을 높인다거나 뭐 짜증을 증가시킨다거나 그게 또 수면 장애로 계속 연결되거나 이런 식의 문제를 가져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ADHD 약물의 오남용은 ADHD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작용의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남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ADHD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계속 낮은 평점 받고 그것 때문에 그 누적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데요. 또 대인관계에서 불쑥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팀에서 익스클루전 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커져서 2차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어른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초반까지의 분들이 제일 많은데 대부분이 2차적인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계세요. 워낙에 갖고 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를 계속 비난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ADHD라는 걸 안 순간 치료를 통해서 이게 해결되는구나. 굉장히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치료 통해서 적응을 잘하니까 주변의 피드백이 좋아지니까 우울 불안도 많이 좋아지세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드려야죠. 당연히 치료하셔야 됩니다.